유학집 가지고 유학집 가지고 계시죠? 유학집이요? 170, 예? 아, 돼요? 자, 페이지요? 14요? 페이지 14. 그래서 페이지 14요? 여기요? 법률행위를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 이렇게요. 법률행위, 이렇게. 페이지 14페이지요? 법률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항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시험이 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냐, 소멸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발생에서 보면, 여기서 원시 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승계 취득이요. 여기서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은 소유권 부분이에요.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선의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건물의 신축 이렇게요. 그런데 승계 취득은 뭐가 있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설정적과 이전적이 다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특정 승계하고 여기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정 승계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이런 것이고, 포괄 승계는 상속이라든가 해사 합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에 속하는 것이고, 상속이라는 것은요 포괄 승계죠. 그러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매매하고 상속은 둘 다 뭐냐면 이전적 승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은 이전이다, 매매는 승계 취득이다, 다 맞는 말이죠. 설정적은요, 이건 소유권이죠.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는 승계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은 승계취득이고 저당권 설정은 승계취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에 보면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럼 뭐냐, 여기서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여기서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단 말이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효력이다 이렇게, 효력. 그래서 효력의 변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은요 질적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변경 이렇게 나누어지죠. 질적, 양적,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효력의 변경이 뭐냐면 여러분 2번 저당권자가요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이 임차권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 대항력,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요 질적이고 이것은 뭐다? 양적이잖아요. 그러면 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합 같은 거, 부합. 그 다음에 소유권에다가 전세권이 설정되죠. 소유권에 전세권이 있다가 전세권이 없어지면 소유권의 범위가 늘어나죠. 다시 전세를 들으면 줄어들죠. 이건 양적이죠. 질적이라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돼가지고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이 되면 여기에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건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을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목적물이 멸실되고 그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이것을 질적이면서 뭐다?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하고요 뭐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은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권이 소멸이지만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권이 발생이죠. 여기 절대적이죠. 절대적은 물건이 멸실되고 없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은 물건이 없어지면 뭐가 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죠. 소유권은요. 그런데 뭐는요? 소유권 자체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같은 것은 물상대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물상대위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암기를 꼭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1번을 보시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이것은 뭐다? 설정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이전적이다. 이전적 이렇게 이전적 그러면서 이거 뭐다?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죠. 2번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줄고요 순위 승진이죠.
수은이 승기에다가 뭐라 써야 돼요?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이죠.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것을 뭐란다?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그럼 작용을 뭐란다? 효력이라고 하죠. 효력. 그래서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사실이죠. 이게 보면 이 법률 사실이 예전에는 참 복잡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사실은 여기서 용태하고 뭐로 나눠진다? 사건으로 나눠지죠. 여기서는요, 용태를 뭐고 사건을 뭐냐?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은요,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사건은요, 인간의 정신작용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걸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 용태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의 경우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용태는요, 용태는 외부적 용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 용태는 뭐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번 우리 시험에 복잡하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가 있어. 이 의사적 용태하고 관념적 용태에서 관념적 용태에 뭐가 있냐? 선의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선의하고 악이. 그래서 관념적 용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적법행위가 있고요. 적법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법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위법행위요. 이 위법행위는 뭐가 있냐? 채무불행하고요. 채무불행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채무불행하고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적법행위는요.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여기요. 준법률행위요. 이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여기요. 사실행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여기요.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했죠. 중요한 것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대리가. 알겠죠?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에, 매장물 발견, 가공, 그 다음에 발명,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이런 거죠. 혼합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보부의 경고, 모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거죠. 이런 보니까요. 유실물 습득이 지금도 순수 사실행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된 경우 있는데 그것은 유실물 습득은 여러분 습득이란 말이죠. 습득이란 말은 뭐냐? 그건 점유라는 말이에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전에는 유실물 습득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는요 90년대 이전에는 그것을 순수 사실행위로 봤어. 왜냐? 그전에는 사실상 지배만을 점유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란다? 혼합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아직도 유실물 습득이 순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런 것은 뭐 잘 됐다 잘못됐다 떠나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점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냥 사실상 지배다 이렇게만 표현해야 돼.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과서들은 점유라는 것은 뭐로 본다?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은 혼합 사실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 표현은요? 표현은 뭐냐면 표현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감정의 표시에 뭐가 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의사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인지 간에 뒤에가요.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저 이렇게요. 관념 통지는요. 앞에가요. 여기요. 통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것하고 뭐가 비교하느냐? 법률행위하고 비교하죠. 우리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럼 뭘 얘기한다?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뭘 찾아? 의사표시 찾는다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먼저 단독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죠. 합동행위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단독과 계약이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8가지를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먼저 무권대리 있어요.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이 있고 상대방은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죠. 무권대리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대리죠. 미성년자가 법령이라면 법정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면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란다? 상계라고 하고요.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란다? 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해제하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8가지. 여기 위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것은 유언하고 유증하고 특히 재담법인 설명이고요. 재담법인. 그 다음에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권리의 포기다 그러면 그 권리가 어떤 건지 몰랐잖아요. 권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유권을 포기하죠. 소유권.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을 포기하죠. 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여기 뭐냐면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죠. 이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기한. 그래서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전에 그냥 권리의 포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권리잖아요. 그럼 권리 포기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없는 것? 왜냐면 보통 권리라는 것은 그때는 소유권만 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권리는 뭐로 나온다? 소유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물권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요,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책에 나온 문제들은 물권의 포기 이렇게는 안 나와. 권리의 포기 이렇게는. 알겠죠? 소유권의 포기냐, 점유권의 포기냐 정확하게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약.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독과 계약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단독행위인 것과 계약이 있어. 첫 번째 뭐냐, 그것을 일방행위라고 하죠. 이 일방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알겠죠? 유종. 저기 보면 유중이죠? 유종. 그 다음에 계약 해제요. 계약 해제. 이런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우리가요, 일방행위에서는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가 비교된 게 뭐다? 일방행위가 아니고 일방예약이 있죠. 일방예약. 알겠죠? 일방예약. 유종과 비교된 게 뭐다? 증여라고 하는 것이죠. 증여. 그 다음에 해제하고 비교된 게요, 여기서는 합의해제죠. 합의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제 계약.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은 단독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 맞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채무인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왔어. 그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채무인수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서 무조건 인수할 수 없잖아요. 남의 채무를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냐? 채무인수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 이것은 뭐냐? 계약이거든요. 채무인수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별 의미가 전혀 없는 데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서로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단독이고 이것은 계약이다.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채무인수는 생뚱받는 건데, 아무튼 주택관리사 시험에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이 작년 2016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것도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이 3번은 봐요. 어떤 사정을 줄고 알지 못한다 줄고요. 알지 못한다. 이것을 뭐란다? 선의라고 얘기해요. 선의, 이것을 뭐란다? 그래서 선의 동그라미하고 그것은 관념적 용태라고 그래요. 관념적 용태 이렇게. 자, 1번에 4번이요. 시간의 경과죠. 여러분 시간의 경과 봐봐요. 원래 시간의 경과를 뭐냐? 시간이죠. 이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사건. 그래서 시간이다 뭐라 쓰냐? 거기서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요.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것을 시간의 경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시간의 경과는 뭐라다? 줄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거기 줄고 그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건 사건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약장관은 승낙연착의 통지 동그라미요. 수종자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 동그라미 용서. 채무이행의 최고, 이행의 최고 줄고 채무이행의 최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원칙적으로는요. 채무이행의 청구예요. 청구인데 청구를 뭐란다? 최고로 보는 거예요. 최고는 뭐란다?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약자가는 승낙연착의 통지.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관념. 바로 옆에 용서죠. 용서는 감정의 표시예요. 감정. 그 다음에 여기 최고는요.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의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추인은요. 추인하고 처리는 뭐다? 그것은 단독행위죠. 의사 표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앞에는 준법령이, 뒤에는 뭐다? 의사 표시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뭐다?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문제를 푼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요, 우리가 단독과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보세요. 형성권이죠. 그럼 2번의 형성권은 뭐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는 것을 지금부터 다 볼 거예요. 그러면 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독행위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에서 보면 뭐가 나온다? 차임,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권이 나오죠. 청구권 앞에 뭐가 있다? 증액이 있죠. 이 증액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 즉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때는 주택의 경우는 얼마? 20분의 1. 상가의 경우는 얼마? 9%. 9% 이상을 증액하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20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9. 이거 이상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당사자 간에 뭐가 있거나 합의로 하거나 합의 또는 뭐를 한다? 재계약. 재계약을 할 때는 20분의 1, 9분의 5죠. 100분의 9로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합의로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했을 때 주택과 상가에서 100분의 9,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보통 형성권은요,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가 바로 우리가 의사표시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 재판으로 하는 거 있어요. 재판상 하는 거 있어요. 언제나 재판으로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언제나 재판으로 하죠? 그럼 이것은 뭐라고요?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성 판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단독행위라는 건 뭐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조건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 그럼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지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됐느냐? 상대방이 뭐 한다? 동의를 한다. 동의. 상대방이 동의 또는 유원이나 유증, 유원이나 유증의 경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채무를 면제하면 채무자한테 유리해 불려요? 유리하죠? 그래서 동의라든가 유원, 유증이라든가 채무 면제 이러한 경우는 뭘 한다? 이러한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저희 보면 의사표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가지가 단독행위, 형성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가 뭐가 있다? 청구권이란 말이 있죠. 청구권이란 말인데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뭐하고 증감하고 증액하고 감액이죠. 그 다음에 소멸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수다, 분할이다, 증액, 감액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 있으면 매수청권, 분할청권, 증감청권, 소멸청권.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형성권이면 형성권에 관한 것은 첫 번째 뭐냐?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은 뭐다? 그것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형성권. 알겠죠? 그러면 형성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먼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법에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원래는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야. 알겠죠? 제척기간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청구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매수인이 뭐라 하게 되면 목적물을 인도받아 뭘 한다? 점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척기간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뭐라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 이게 이제 우리가요 소멸시효가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 청구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를 뭐한다? 진행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뭐다? 제척기간이고 만약에 소멸시효는 뭐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소멸시효는 만약 목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점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 계약에 줄고요. 갱신 청구권 줄고요. 우리가 이러면 갱신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 앞에 갱신한 말 있죠?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갱신한 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분할이란 말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매수가 있죠. 임차인이요. 차임 감액, 증액하고 감액이니까 증감이죠. 이런 것은 뭐다? 형성권이죠. 중량 바로 그 옆에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거기 주고요. 그럼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 있죠? 설정이란 말 있죠?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건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요. 의리한 사람이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요. 1억이 나왔어. 1억. 공사비가 1억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사비가 지금 1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갑이고요. 그럼 공사비가 지금 얼마죠? 1억이 나왔죠? 그럼 공사비가 1억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갑의 건물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해야죠. 그럼 이런 유치권 행사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유치권 행사하면 이 사람은 점유해야죠.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하냐? 갑한테 1억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 잡아달라고 하죠. 저당권을 설정해달라.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설정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이 집에 돌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거기다 써 플러스 도급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도급인의 승낙이 있어서 등기가 돼야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돼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란 말이에요. 청구권. 자 3번은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채권자 취소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언제나 뭐로만?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추인권. 그 다음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뭐죠? 그냥 저건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죠. 거기 주는 거 봐.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이것을 항변권이 하는데 최고하고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죠. 1억 빌리고 여기가 보증인이요. 보증인으로 병이 보증을 쓰죠. 보증. 이 사람보다 채무자죠. 채무자 이렇게요. 이 사람이 보증을 쓰죠. 이렇게 되죠. 그럼 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채무자한테 돈 빌려주고 이 사람이 보증을 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채무자한테 돈을 받고 돈을 못 받을 때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짜고짜 보증인한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보증인이 뭐하냐? 왜 나한테 먼저 갚으라고 하냐? 채무자한테 먼저 돈 갚으라고 말 한번 해봐라. 그걸 최고. 야 가서 먼저 채무자한테 가서 돈 받아라.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이걸 최고의 항변권이라고 그래.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래서 걔 돈 없다던데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 걔 돈이 있다. 그 아파트가 땅이 어디가 있고 아파트가 어디가 있고 뭐가 어디가 있고 이게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지. 왜 나한테 직접 왔냐. 검색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증인이 채권자한테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채권자가 그걸 하지 않고 무작정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그러면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최고고 검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인이 책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누구한테 가서 가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채무자한테 대해서 먼저 뽑고 부정한 만큼 보증인이 받아야 보증인한테 와야죠.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재산을 숨겨놨는데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작정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먼저 채무자 걸 검색 한번 해봐라. 수색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검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기 전까지는 나는 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최고 검색이다 이렇게.
자, 5번요. 형성권 행사 줄고요. 법률 관계를 변경. 이렇게 법률 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이렇게요. 자, 오른쪽에 나오니까요. 자, 3번 보셔요. 단독행위가 나왔죠? 그럼 단독행위 보면 첫 번째 해제, 추인, 상계는 상대방 있는죠. 있는. 유언,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는 뭐죠?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계약 동그라미하고 옆줄 긋고 유중은 단독행위. 유중은 단독행위가 돼요. 그 다음에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 줄 긋고 예약 동그라미요. 합의해제할 때 합의 동그라미요. 합의해제 밑에다 뭐라 써야 돼요? 해제 계약이라고 써야 돼요. 해제 계약.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요. 일방예약에다가요. 왼쪽으로. 일방예약에다가 왼쪽으로 써 뭐냐? 일방행위는 단독행위. 일방행위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일방행위는요. 자, 오른쪽이요. 여러분요. 합의해제했죠? 맨 끝에 써.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 이렇게요.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자, 5번. 이러면 계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에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계약의 취소요. 취소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이제 법률행위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이러면요. 여기서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법률행위는 먼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이 있죠? 성립요건.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하고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나눠지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갖췄냐 못 갖췄냐? 못 갖추면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그럼요. 특별 성립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요식행위다. 요식 기억나죠? 요식. 그게 바로 한번 봐봐. 1번이에요. 1번. 법인 설립 딱 거기만요. 등기죠. 혼인에서 신고죠. 유언에서 5가지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서 질권 같은 경우 알겠죠? 그래서 물건의 인도죠. 요물계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마다 특별 성립요건 줄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죠. 요식행위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 성립요건, 요식행위는 성립요건이라고 성립요건. 그러니까 만약에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뭘 한다? 불성립한다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럼요. 거기서 2번 한번 보라고.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이죠. 방식을 갖추지 않을까 말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불성립이죠. 불성립이지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요식행위는 어디에 속하니까? 성립요건에 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기 일반 성립요건 있죠? 성립요건 있으면 여기서 뭐가 한다? 효력요건. 효력요건은 뭐죠? 효력요건은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특별 효력요건에 뭐가 있어요? 먼저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조건하고 뭐가 있어? 기한이 있다. 기한.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다 갖추면 뭐가 된다? 유효.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 그럼 뭐가 돼? 무효 아니면 뭐가 돼요? 취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성립요건, 이게 특별 성립요건이 바로 요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거지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여기 봐 이제 여기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그러면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돼요? 효력요건이 없으면 무효 아니면 뭐가 돼요? 취소가 되죠. 무효 아니면 취소가 돼. 그래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죠. 그래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를 뭐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요. 출연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출연행위? 잘 봐봐요. 여기서 출연이죠. 그럼 출연행위란 말이 뭐예요? 출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은 뭐 된다? 업되는 거죠. 이 출연행위는 뭐냐면 유상행위하고 무상이 있어요. 무상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증여죠. 유상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죠. 매매. 그럼 이런 매매계약을 해봐요.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주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상대방 재산은 뭐 되고? 업되죠. 그 다음에 증여 봐봐. 증여. 공짜로 뭘 주죠? 그럼 내가 공짜로 갑일한테 뭘 주면 내 재산은 뭐 되고? 다운. 상대방 재산은 뭐 돼? 업. 그러니까 이 유상과 무상이 다 출연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 출연 그러면 뭔가를 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 무상행위. 무상은 공짜로 생각하니까 출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출연행위는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를 포함해서 뭐라 한다? 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가 아니다. 모두 포함한다? 무상행위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이죠.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무 부담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채권행위가 있죠. 채권행위가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죠. 여기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가 있죠. 물권행위요.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를 의무 부담행위죠. 그럼 의무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여기서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분행위요. 이제 가끔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의무 부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무 부담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 계약은요, 우리가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분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뭐다? 처분 권한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할 수 있어, 등기.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여기는 무슨 행위죠? 물권행위죠. 물권행위가 또 뭐가 있어요? 준물권행위가 있죠. 그래서 준물권행위가 이렇게 있다고. 준물권행위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물권행위는 뭐냐? 우리 물권이 뭐예요? 물권.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게 물권이잖아요. 여기에 관한 것이 다 물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이 변경된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알겠죠? 이게 다 물권행위예요. 그럼 물권행위라는 것이 물권행위고 그것은 처분행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소멸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은 아닌데 물권에 준한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양도예요. 채권양도. 이것만 시험에 2번 나왔어. 알겠죠? 채권양도. 채권양도. 그 다음에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 저작권이죠?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을 뭐란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준물권행위 있죠? 이걸 채권양도, 이것을 우리 뭐한다? 준물권행위, 이건 물권행위죠? 이건 준물권행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행위요. 그래서 처분행위, 그래서 물권행위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 이런 것을 물권이죠, 물권. 그 다음에 준물권이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양도.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물권. 이런 것들은 다 처분행위다. 그 옆에 보면 형성권 행사가 되어 있죠? 형성권은 어떻게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그래서 형성권도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형성권이 시험에 나온 경우는 드물고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은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담보권을 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하고요. 요역지하고 전유 부분. 전유 부분하고요. 전세금 이렇게 있죠? 전세금.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다? 담보물권 있죠? 담보물권. 담보물권 있죠?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요역지가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전유법이 뭐가 있어?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 사용권. 전세금이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이런 것을 우리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종된 권리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여기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관한 주된 권리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헷갈리게. 알겠죠? 이것이 주된 권리고 이것이 종된 권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야 돼. 이것을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고. 그 다음에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한 저당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우리는 저당권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하려면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된권리 여기서 주된권리 여기서 이전하죠. 이전하면 다른 말이 없으면 종된권리도 같이 뭐를 한다? 이전한다. 그래서 그럼요 전유 부분이 이전하죠. 그러면 대지사권도 같이 이전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되고 앞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 불능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능. 그러니까 이 불능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민법이요. 민법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적은 어때요? 목적. 우리가 지금부터 목적을 보는 거죠.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적법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목적이 먼저 확정돼야 되죠. 여기서 언제까지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아니고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증제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은 매매계약의 가박을 2월 1일이죠.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뭐란다? 그 전을 여기서 1월 30날 이것을 뭐란다? 목적물이 며칠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요 여기요 2월 20날 이것을 목적물이 며칠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원시적이다,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원시적은 뭐다?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냐 전부가 불능이냐 여기서요 일부가 불능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전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그럼 뭘 찾느냐? 원시적 불능을 찾죠. 원시적 불능은 뭐다? 이미 뭐가 됐다?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런 말. 그러면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차지하죠.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됐다. 이걸 차지하죠. 자,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어때?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가 불능이면 이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부정이죠. 그러면 이때는 일부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이런 경우는 574조 무슨 책임이다? 저거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죠. 이런 담보 책임은 뭐가 있어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선일 때 계약을 해지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뭘 얘기한다? 유효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가 불능이죠. 그럴 때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이죠. 유효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누구가 잘못했다?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 여러분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쌍방 과실상기라고 그래요. 쌍방이 잘못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쌍방이 잘못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여기서 뭐 나오냐? 여기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대상 청구권.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여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기가. 알겠죠? 첫 번째 뭐다? 여기가 시험에 나온 것은 여기요. 채무불이행이죠.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여기 뭐다?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대상청권. 시험 정답은 언제나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건 무조건 정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무조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 무효. 그럼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런데요, 여기 있는 것 모두 채무불이행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든가 대상청권이라든가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 어떤 상태에서 한다? 일단은 유효인데. 특히 담보책임이 뭐다? 담보책임이 뭐다? 유효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이 실제로 다른 국가고시에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아주 잘 나왔죠. 이게요, 가능성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5번 한번 보셔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렇게 됐죠? 목적은 줄고. 우리가요, 목적은 있는데 여기서 뭐냐?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도 다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란다? 목적은 있어. 근데 목적물이 없는 게 있어. 목적물이 없는 거. 우리가 목적이 뭐죠? 목적은 임금이죠. 임금인데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고용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계약의 경우는 목적은 있지만 목적물은 없어. 목적물이 항상 물건이죠. 우리가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뭘 받아요? 임금을 받잖아요. 임금. 나는 뭐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력을 뭐란다? 목적. 다른 말로 목적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법률 효과. 그것은 있는데 뭐는 없다? 목적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계약은 목적은 있으나 뭐는 없다? 목적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용계약 같은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목적이 있으면 다 뭐가 있다? 목적물이 있는 것이. 알겠죠? 우리가 목적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여기 2번 한번 봐봐. 2번을 보면, 1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 행위 시, 줄고 행위 시, 법률 행위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법률 행위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번은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줄고 사회통념.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한다? 사회통념을 가지고 기준을 해. 그래서 사회통념상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알겠죠? 사회통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으면 불능이 돼. 그럼 우리가 한강에 빠져있는 반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앞뒤 다 막고 비 오는 날 물 하나도 없게 하고 양수로 물 다 퍼내고. 그럼 물리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알죠? 찾으려면 끝끝내 찾을 수는 있겠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한강 앞뒤로 막고요. 아마 물 다 빼고 그러면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알겠죠? 뭐 신신이 한 159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찾으러 오자고 얘기해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뱃눈에다가요, 여자친구요, 뭐죠? 귀걸이가 빠졌다면 뭐래? 그래, 신경 쓰이면 내일 찾으러 오게? 그럼 뭐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사회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통념. 자, 3번은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줄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것은 뭐다? 결과 원시적 불능, 바로 밑에서 전부 불능. 원시적이고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미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또는 멸실에서 수용,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멸실이나 이미 수용된 주택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 무효이다. 그럼 여기서 줄고 이미 화재로 멸실 거기 줄고 그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라 나오냐? 또 이것은요, 맨 끝에 맨 끝에 무효이다 맨 끝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은 지금 4번의 질문은요, 질문은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그럼 뭐다? 이미 화재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걸 찾으시오. 이미 화재로 멸실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화재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주고 성립한 건 체결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그래서 채무자 줄 것이고 채무자를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귀책사유. 그래서 성립한 후 후발적이죠. 채무자의 귀책사유. 알겠죠?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여러분 채무불이행은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불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6번 한번 봐봐. 6번은 강행법규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이제 강행법 여러분 이거 여기로 보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뭐죠? 저걸 뭐라 하지? 이거 뭐라 하죠?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볼 거예요. 알겠죠? 이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보면 강의 노트는 다 가져오셨죠? 여기 보면 강행 규정이죠? 우리 이제 법규는 강행 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이 있다? 여기요 임의 규정이 있죠. 임의 규정 이렇게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 나오시죠. 그런데 이런 보면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다? 주로 물권법이고 물권. 그래서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다? 주로 채권법에 이렇게 있다. 채권법이요. 알겠죠? 그래서 강행법규하고 이렇게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다?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봐봐. 1번 첨부라고 이러면 나왔나요? 첨부. 자 봐봐 첨부. 그러면 첨부는 뭐를 첨부라고 하죠? 부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혼화하고 그 다음에 뭐다? 가공이죠. 이 세 가지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알겠죠? 소유권 보류에 나오니까 부합, 혼화, 가공은 원시취득이라고. 그런데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고요. 두 가지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가 뭐죠? 그것이 소유권의 기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문제.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는 강행 규정. 여기는 임의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두 가지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 규정은 뭐가 있죠? 강행 규정은요, 제3자 보호, 제3자의 권리 보호, 권리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분리해서 뭐 한다? 복구를 뭐 한다? 금지한다.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복구를 못해. 한번 벽지를 벽에다 발랐잖아요. 그럼 돈 안 준다고 해서 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복구 금지, 제3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 두 가지, 또 뭐다? 임의 규정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첨부에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끝에 보면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소유권자를 누구로, 6번 안 했어요? 6번. 뭐 7번부터 해 그냥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럼 맨 끝에 보면 법률의 규정과 다른 합의라고 됐죠? 법률의 규정과 다른 합의는 유효다 그래 됐죠?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요, 지하시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린관계죠. 상린관계에서 물권법, 원래 물권은 주로 뭐죠?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런데 물권법 중에서 임의규정이 있죠. 어디요? 상린관계요. 상린관계 보면 하나는 242조, 하나는요 244조죠. 지금 우리가 2번 있죠? 지금 문제 2번이 244조죠. 지하시설에 관한 거. 여러분, 지하시설 할 때 어때요? 물에 관한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야 돼? 2m 이상.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242조가 있죠? 이 242조가 뭐냐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 우리가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을 떼서 경계선 부근에서 뭘 한다? 건축을 하잖아요. 이것은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도요할 거리죠. 이 경계로부터 도요할 거리가 몇 미터다? 2m.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임의 규정. 그래서 두 번째 244조는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임의 규정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자,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은 물권법이다, 채권법이다?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뭐만 빼고? 임대차.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죠. 임대차는요. 그래서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빼고는 강행 규정이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비용상환청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런 것들 빼고는 임대차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 임대차 빼고 나머지 채권법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은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감경,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4번은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줄고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그럼 지상권 누구라면 지상권?
그럼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물권법 아무 말로써 무슨 규정? 이 강행 규정.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은 강행 규정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유일하게 옆에다 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전세권만 양도 금지는 딱 하나만 예외적으로 물권법 중에서 전세권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고 나머지는 다 물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5번 임대차 종료. 임대차 동그라미하고 써. 그래서 임의 규정 세 가지를 써. 뭐를 쓴다?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 두 번째는 뭐다? 임차권 양도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차임 지급 시기.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이것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필요비를 상하지 않기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뭐다? 비용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임의 규정 이렇게. 비용이니까. 자, 그럼 6번 봐봐.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6번으로 와.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하고요. 약간 이제 기출 문제는 여기에 관한 것들이 조금 시험에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알겠죠? 6번의 형식처럼. 알겠죠? 7번처럼 나오는 것은 주로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6번의 형식처럼 나온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알겠죠? 6번 봐봐요. 강행 규정의 위반 줄거. 강행 규정 위반 그럼 무효죠? 이런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무효는 누가 주장해?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맨 끝에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자, 2번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그렇게 됐죠?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이란 말은 뭐다? 우리가요 107조, 108조가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입 표시가 상대적 무효죠?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절대적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변호사 아닌 자 줄고 변호사 아닌 자,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해.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하면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약정을 하는 것,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여러분 8번 봐봐. 8번에 2번을 보면 2번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맨 끝에 그게 뭐죠?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우리 시험은 뭐라 하죠?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와 관계된 것은 세 가지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 무효이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무효이다.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 그것은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한도를 줄고 초과하는 중개수수로. 초과하는 중개수수 약정. 초과하는 중개수수 약정.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중개수수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렇죠? 맨 끝에 줄고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 초과분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하는 줄과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중간 생략, 그것은 뭐다? 이퀄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그래. 써 거기다가 미등기 전매행위. 즉 중간 생략 등기 합의나 미등기 전매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미등기 전매,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알겠죠? 그것은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8번부터인데요. 8번은 이제 103조 위반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